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를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는 시간인데요.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성호 센터장, 강경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여론이 어땠나요? 네, 제가 이 국정수행평가 굉장히 별로 이렇게 심심하게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드디어 처음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제가 나온 이래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통상 표본오차 이 신뢰 수준 95%에서 표본오차가 한 2%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 정도는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 국정수행평가에서도 물론 부정평가가 지금 거의 5주 안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네. 뭐 일정한 수준으로 부정평가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는 뭐 똑같다고 봐요. 5개월이죠. 5주가 네. 아니라 5개월인데 문제는 이 긍정평가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긍정평가가 지금 거의 4% 떨어졌는데 네, 이거는 34. 민심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심이 실제로 반영된?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아직 소개를 못했지만 정당 지지율을 보면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조사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봤더니 11일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죠. 11일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고 12일, 13일 이틀 동안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선거 결과가 반영된 민심을 조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랬더니 놀라웠던 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네. 있는 진짜 정권 지표예요. 시판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강서구청 구민들의 민심만 들어본 게 아니라 전국에 표본화되어 있는 연령별 1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50.7% 이거는 지금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50.7% 그러니까 50%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을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32%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20%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거는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했던 그 18%포인트 지난 2020년 4월 총선 민심이 그대로 지금 돌아왔다는 거를 전국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갤럽 조사도 같이 좀 살펴볼까요? 줄곧 특히 올해 뭐 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우위에 있었거든요. 예. 대체로 뭐 잠깐 뭐 오르락 내리락 한 적은 있지만 대체로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었는데 9월부터 그리고 이번에 계속 이제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이제 접점이 다 붙어버렸어요. 완전히 양당이 붙었다는 거는 이 긴 추세로 봤을 때는 되게 눈여겨볼 변화인 것 같아요. 그 갤럽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2023년도 정당 지지율 추이를 갤럽이 쭉 분석을 해놨는데 네. 올해. 약 20주 정도의 흐름을 한눈에 쭉 보실 수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보면 빨간색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비슷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쭉 올라와요. 알죠? 민주당 지지율이 쭉 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참패를 했고 예. 이런 어떤 일련의 이 사건들이 쭉 이어지면서 누적된 민심이 이렇게 수치화된 게 반영이 아닌가 됐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센터장님께서는 뭐 더 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글쎄 뭐 여론조사 뭐 강경석 기자도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를 길게 봐야 되는 거고 일일비 할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등락이 양당이 좀 엇갈리는 추세로 계속 가다가 지금 딱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기회 돼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네. 붙었어요. 양당이 이제. 그렇죠. 양당이 붙은 게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이렇게 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렇게 가다가 사실 추세로 본다면 역전이 될 가능성도 높은 거고 지금 다른 조사에서는 실제로 그런 결과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눈여겨보실 게 뭐가 있냐면 예. 제가 많이 빠르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할게요. 아, 네. 이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대통령의 어떤 직무수행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율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예. 사람들은 이거를 지지율로 보통은 받아들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50%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갤럽과 리얼미터 모두
국정수행 평가가 40%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통령보다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민심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지표를 보고 계시겠죠? 당연히 보고 있죠. 네. 뭐 이준석 대표도 저번 주인지 저저번 주인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본다 그러잖아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수치는 엄청 열심히 봐요. 네. 뭐 연령대, 지역별 그리고 심지어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돌리는 수치 외에도 각 당의 이제 싱크탱크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여의도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죠. 네. 민주연구원인지 제가 명칭이 좀 확실치 않은데 맞습니다. 대선 때 이 여론에 수집하는 능력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였냐면 이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유선 전화도 쓰고 네. 휴대전화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이 여론조사 방법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약간 유리하게 나오는 방법대로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 공표하는 여론조사는 네. 그런 방법들을 써는 것도 전략이에요. 다만 실제로 진짜 민심이 뭔지를 파악하려면 예.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의도연구원에서 대선 당시에 7.5% 이긴다 그랬어요. 예. 근데 민주연구원은 1%포인트 내에 접전이다. 예. 그러니까 그 이미 그때 1년 6개월 전부터 이 양 당의 여론 수집 능력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해결하거나 바꾸지 못했다면 예. 여전히 지금 총선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각각 이 어떤 전략들이 어떤 정책들이 반응이 나왔는지를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역량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민주당은 훨씬 더 민심에 가깝게. 부합해 있는 예. 가깝게 돼 있는 정책들이나 전략들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또 재밌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긍정평가는 30% 초반 못해도 계속 그거는 지키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이거 완전 철옹성인가 콘크리트인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또 추세를 보면은 하향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예.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는 걸 그쵸. 봤을 때는 다음 주 어떻게 나올까? 이 30% 네. 선이 무너질 것인가?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방송에서 나름 또 예상을 했더라고요. 예. 20%대가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제가 그건 좀 바쁘시더라고요. 봐야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 제가 안 그래도 네. 방송도 많이 보고 하는데 예.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이 무슨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아, 전직 여당 대표인데 네. 지금 약간 좀 저는 아무튼 행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선에 넣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자로 칼럼을 하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인가요? 네, 네. 토요일자 신문 강경석 많이 봐주세요. 선배의 칼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넘어가시죠 여론조사.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으니까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판넬이 없어요. 이슈 탑5가 아니거든요. 자, 먼저 짚어볼 이슈 1000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주 핫하게 아주 전국을 달궜던 맞아요. 이슈라서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의대 정원이 2006년이죠. 그러니까 17년 동안 3,000명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난주부터 저희 동아일보가 최초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슈가 올라왔죠. 예. 금요일자, 지난주 금요일자로 저희가 의대 정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예.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타 경쟁지들도 아주 앞다퉈서. 발맞춰서 앞다퉈서 의대 정원이 1000명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전국의 의사를 1년 동안 3000명 뽑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17년 만에 1000명을 더 뽑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일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전쯤이었죠. 이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이슈가 나오면서 전국의 의료 대란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1000명을 늘려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예. 이게 사법시장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사법고시를 없애고 해제하면서 로스쿨을 만들 때 예. 그때도 엄청난 사회적 분란이 일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상황들이 의대 정원을 놓고도 비슷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지금 전국 곳곳에 의사가 너무 부족해서.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정부의 입장은 이 정원을 확 늘려야지 이 부족한 의료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 반면에 이제 의료계에서는 네. 이게 의대 정원 늘려서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쏠림 현상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는 결국에는 네. 과도 그렇고. 이 특정 과에 사람이 없다는 거는 결국 여기에 수가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제가 할 말을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그 의료계 입장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정부가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풀어나가기로 약속을 했던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의정 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필수 인력 부족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입학생 수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의료 수가를 먼저 적정선으로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네. 주장인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는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의료계 입장. 그때 봤던 거랑 달라진 게 똑같아요. 없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거고요. 의대, 정원 정원 높이는 확대요? 확대해야 되죠. 근데 의료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의료계 입장이 맞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뭐 중립계 혹시 예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히어로 콘텐츠 상반기에 예, 4월달에 표류. 이 문제를 되게 깊이 있게 다뤘죠. 그 실제로 반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정부의 정책도 사실 많이 반영이 됐고 그 변화도 있었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환자, 특히 응급 환자들 아니면 그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 예. 병원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왜 없냐? 갈 병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떤 좀 완치에 이르실 분들이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치료만 받으면 사실 수 네. 있는 분들이 골든타임을 목숨을 놓치시는. 잃고 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의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의사가 있을 만한 병원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의사들을 남기게 할 수 있는, 지방에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없는 거고, 되게 복합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를 하겠죠. 지금 몇 명인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예. 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떤 수가 조정. 지금 필수 의료과 없잖아요. 소아청소년과 뭐 다 아시잖아요. 응급실 뺑뺑이에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가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강남에서도 응급실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빈 병상이 없는 거예요. 강남에서도 뭐 1시간, 2시간씩 구급차를 타고 이제 도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늘리고 나머지 수가 조정, 그리고 소아과, 외과, 중증 외상 치료하시는 의료진 이런 부분에 어떤 충원할 수 있는, 그쪽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건 분명한 것 근데 같습니다. 제가 네. 궁금한 게, 그럼 의대 정원 늘려서 의사를 뭐 1년에 1000명씩 더 뽑으면 그 특정 과로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특정과로 몰리지 않게,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네. 그건 이렇게 없죠.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지금 거죠? 정부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그 낙수 효과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나 소아과로 갈 사람은 가겠죠. 네. 어차피 약간 몰릴 수밖에 없지만 그게 일종의 포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충분한 수익을 그 시장 내에서, 수도권 시장 내에서 벌어들이지 못하면 나머지는 이제 필수과에 남거나 네. 아니면 이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아니란 생각 약간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예. 나이브한 생각이죠.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 14면 기사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회면 지방의대 정원들을 먼저 이렇게 배정을. 할당을 그렇게 하는 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위 서울 뭐 수도권 뭐 이런 좀 유명 의대에 이렇게 먼저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그 학교들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되 예. 지방대 의대에다가 조금씩 이제 충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원이 1년에 100명이 안 되는 지방대가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개가 안 됐어요. 예. 20개나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지방에 많죠. 지금 예. 의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의대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조치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하는 거는 사실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네. 저는 일단은 교육 예. 그리고 지방 균형 정책도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
사실 정치권은 이슈가 되고 정치권에서 계속 이제 의대 정원이 이슈가 되는 게 어찌됐든 이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지원이나 발전 방안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엮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순탄하지 않았던 거고 이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에 한번 하려다가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때 의료진의 반발을 너무 크게 사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예,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되게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그 원격 진료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뭐 소아과랄지 처방도 받고, 뭐 예. 이런 처방도 받고 좀 경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에 잘 안 데려가요. 왜냐면 어차피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그냥 뭐 해열제 먹이고 대충 이제 집에서 케어를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전화로 원격으로 의료를 받을 수 진료를 있다면, 받은 다음에 예. 약까지 집으로 배달을 받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막상 못하게 해놓고 네, 규제를 다 막아놨. 또 다시 의대 정원을 린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좀 이게 좀 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더라고요. 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1000명이나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있는지도 같이 좀 그 봐야 문제도,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저희가 수능의 킬러 문항 없앤다는 게 사교육 시장 줄이겠다라는 취지였잖아요. 근데 의대 정원 확대 얘기 나오자마자 초등학생 의대 진학반 이런 게 나오기 더 인기가 시작하니까 있고 오히려 문의가 세도 더 하고 있고 사교육에 더 예, 불을 붙인 마케팅을 게 하고 있다고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정책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유유라는 이슈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저 화면에 보시고 있는 카톡 화면이 발단이죠. 예. 어제 오전 8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조수진 최고위원이 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들고 보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가 이 뒤쪽에 앉아 서 계셨던 이제 그 사진 기자들이 찍은 네. 겁니다. 근데 저기에 내용을 보면 김성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시죠. 어제 16대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네.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유유. 후임 당직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서두를 필요 없는데 연기하자고 해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오전 7시 5분경, 예, 오전 7시 7분경 이렇게 두 차례 답신이 온 거를 오전 8시에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네, 저는 다분히 의도가 담긴 언론 플레이였다고 봅니다. 왜냐면 노리고 노출했다? 이거는 제가 정치부 그래도 한 7년 정도 네.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기자들이 본회의장에서 막 이만한 카메라 그럼요, 가지고 대포 카메라로. 정말 땡겨서 찍어요. 근데 이거는 최고위원회가 어떤 구조냐면 여기 지금 센터장님 뒤에 기자들이 막 서 있어요.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네. 이거는. 근데 내용 자체를 보시면 이 위에 보면 이제 이게 조수진 최고위원이 초안, 네. 심지어 초안을 보내준 예, 거에 박대출 대해서 답변을 준 사무총장으로 건데 돼 있는. 이대로 다 됐어요. 단 한 명, 박태출 국회의원이 원래 사무총장으로 내정돼 있다가 예,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이만희 의원으로. 예, 박대출 의원이 누구냐? 직전 정책위 의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사람을 다시 이틀 앉혀. 만에 예. 총선과 예산을 진두지휘하는 오히려 사무총장에 더 더 앉히겠다. 중요한 자리에 네, 지금 영전을 앉히고 이거는 시킨 거죠. 조수진 최고위원이 화가 난 거예요.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보여준 거예요. 언론이 좀 봐야겠다. 네. 이거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네.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반론이 있으시면 출연하세요. 네. 출연하셔서 좋습니다. 예. 아니 뭐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조수진 최고위원께서 과연 뭐, 같이 생활을 좀 하지 않았나요? 뭐 저희 제가 선배잖아요. 직속으로 같이 일을 한 적은 없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건 박대출 사무총장이 거의 내정됐던 건 맞는 거죠? 그 이제 김기현 대표 머릿속에는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시키겠다고 이미 내정을 해놨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최고위원들 특히 네. 이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 반발이 일었던 거죠. 그렇죠.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수준의 눈 가리고 아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만희 의원이 지금 TK 재선이란 예, 예. 말이에요. 당 대표 울산, 원내대표 대구, 네. 사무총장 TK. 네. 이거는 그럼 뭐 똑같아요, 영남당이잖아요. 저번이랑. 예. 근데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지금 수도권 의원이 10명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풀이 사무총장을 너무 적으니까. 하려면 예, 예. 재선, 3선
옛날에는 사선들이 사무총장에 썼어요.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예. 근데 재선이 사실 사무총장 한 것도 좀 그런데 TK 너무 없으니까 결국 TK로 간 거예요. 네. 물론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이만희 의원이 경찰 출신이세요. 네. 그 말을 전임 잘 들을 거다. 사무총장. 네. 말을 잘 들을 거다. 대통령은 네. 검찰. 물론 저는 김기현은 비약이라고 판사. 봅니다. 비약이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문제는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시키겠다는 발상도 굉장히 건전하지 못했고 예. 김기현 대표가 조금만 더 고심을 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모양새는 그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사임한 이철규 사무총장도 경찰 출신이고, 네. 그리고 자기 이제 후임으로 또 경찰 출신으로 이렇게 네. 됐기 때문에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 사실 정말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에 저희가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런 면에서는 뭔가 아까 강경석 기자 얘기했듯이 네. 뭔가 조금 더 말 잘 들을 뭐 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예. 여러모로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게 좀 걱정도 됩니다. 진짜. 네, 저는 사실 어제 이거 짤이 네. 그 사진이 돌았잖아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났던 게 그 체리 따봉 사건이. 체리 따봉 제가 또 할 말이 많죠. 왜요? 그것도 동아일보 특종이었죠. 네. 아, 그게 맞아요. 이제 저희 동아일보 사진 선배가. 특종이었고 제가 당시에 이제 여당 반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는 네. 게 저희가 이제 그 기사가 나기 직전에 예.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어요. 상의라기보다는 통보를 해줬어요. 네. 이게 약간 그게 좀 뭐 일파만파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취재 겸 통보였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그렇죠. 알아보려고 확인도 해야 되니까. 했는데 네. 제가 권성동 의원을 처음 알게 된 게 한 10년 전쯤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본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네. 가장 당황해했어요. 아. 이게 뭐라고? 그게 왜 나왔지? 부터 해서 뭐, 네. 야, 이거 나가면 나 사퇴해야 돼. 예, 예. 이거 안 돼. 이 반응을 봤을 때, 네. 당시에는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전후 사정을 쭉 들어보니, 예. 저걸 써요. 이 플립. 네. 그렇죠. 그 플립을 네.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답장을 네. 쓰다가, 예. 아,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우고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따시마한 카메라로 그쵸. 땡겨서 찍은 거예요. 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핸드폰에 보안 필름도 붙이고 다녀요. 아, 붙인 상태인데도. 근데 물론 이게 플립이라서 네. 안 붙였대요. 원래 딴 아, 거는 붙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분이 옛날에 국감장에서 비키니 사진 보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사진이. 네. 그 이후로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쓰고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네, 이거를 뭐 일각에서는 뭐 네. 의도적으로 노출했네 어쩌네 하는데 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네. 의도된 장면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과는 다른 게 네. 가끔씩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언론 플레이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게 핸드폰이 아니라 수첩이었어요. 예, 예. 김무성 대표 뭐 KY 사건. 그거 의도된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도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도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네네. 얘기를 했는데 의도됐다고 보는 예. 거죠. 그 시간대도 보고. 아, 7시에 온 거를 네. 본인이 이걸 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거하고 이 체리 따봉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저희 사진부 기자들한테 어제 좀 물어봤는데 예. 어제는 정말 여러 군데 언론사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아. 근데 체리 따봉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만 딱 맞아요. 그 동아일보만 딱 네. 찍어서 했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의도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냐로? 갈라지는 거죠. 네. 거기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오늘의 마지막 이슈인데요. 오만방자와 눈물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싸우고 계세요. 왼쪽에 보시면 안철수 의원이 예.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시켜야 된다. 16,000명의 서명을 모아서 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어제 11시 20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같은 장소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셨어요. 예. 너무 복받쳐서 내가 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울었는데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 하는 행동 자체는 네.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강서구청장 패배한 거를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심지어 패배한 게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 나 때문에 패배한 것처럼 왜 얘기했어? 네. 이거는 내부 총질이야. 맞아요. 이러면서 지금 제명시키자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제가 이준석 대표를 사석에서도 많이 봤지만 네. 이거는 계산된 눈물이에요.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뭐 본인 한번- 유튜브에도 그 눈물 영상 올리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올렸잖아. 아니 뭐 뭐 약간 궁금한 게 뭘 계산한 건가요? 이 이후에 뭘? 이준석 대표는 네. 탈당? 이 모든 상황에 네. 본인이 총질을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결백하다. 나의 순수한 이 정부를 생각하는 나의 순수한 예. 마음. 내 이렇게 눈물이 난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는 좀 의도된 계산된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예전에 그 엄석대 왜 책 들고 네.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한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그 영혼. 전날 제가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오. 뭐 책을 뭐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뭘 읽더니 엄석대 책을 막 갖고 와가지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자기가 막 뭘 하겠대요. 네. 뭐 하세요. 근데 뭐 이걸 왜 이렇게 하지? 근데 네. 이 눈물도 물론 저는 순간 네. 좀 복받쳤을 그런 수도 게 있는데 있잖아요. 그쵸, 그쵸. 울컥할 때가 예.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 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은 어? 예전에 한번 천안함, 울었죠? 아니, 천안함인가? 네, 그거 천안함. 얘기할 때. 아 그때는 진심이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최근에 어제 이제 만난 사람들 얘기를 쭉 예, 종합해 예. 봤을 때 그 사람이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진심이라는 예. 게 있어요. 근데 그 전후 맥락까지 쭉 고려를 해봤을 때 약간 와닿지가 않는 거죠. 네. 물론 이 방송에 이준석 대표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뭐 저대로 사견은 네. 얘기하는 저희는 거죠. 기자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봤고, 그 4시에 이제 KBS에 바로 인터뷰를 하러 가셨더라고요, 이준석 네. 대표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앵커가 왜 우셨냐. 그랬더니 그 최수근 상병 사건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 이해가 울었다. 가세요? 그 맥락이 좀 이해가 그래서 가세요? 거기서 또 우셔가지고 뭐 이렇게 휴지를 앞에다 KBS 에서 놓고. 또 울었어요? 네, 그래서 휴지를 앞에 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또 운 건 못 봤고. 물론 제가 그건 영상을 못 봐서 차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니 어제 저도 이제 풀 영상 나중에 이제 라이브는 못 보고 예. 했는데 한 4번 정도 세게 울컥했어요. 그 해병대 그 예, 병사 예, 예. 얘기할 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용산에 대해서 지금 국힘 의원들이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네. 정책에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 얘기할 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강서구 주민들이 왜 이 표심이 바뀌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 얘기할 때 한 4차례 정도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 저는 뭐 갱년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좀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제 나이 대부분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약간 TMI인데 지금 별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됐어요. 센터장님 F세요? 예, F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그 댓글에 저분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네. 저희 사회부 지금 현 사회부 차장님이시고요. 지금 사회부 차장. 그런데 이전에- 이제 그렇죠. 제가 여당 출입 기자였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예.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네네. 네 맞습니다. 여당 출입을 약 3년 6개월간 했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법조에 갔다가 네. 다시 와서 2021년 1월부터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국민의힘 출입으로 치렀고 여당 반장으로 일했던 전 정치부 기자, 네. 현 사회부 기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대해서는 2부에 이제 청년 정치인 여야의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내년 빅데이 총선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이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 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어도 변수가 돼요. 될 수도 있고 네. 보여야 될 거는 일단 지난주에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당에 있다. 네. 근데 뭐 이게 조선모사에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당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니까 특히 대통령한테 있는 것 같다. 예.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면은 은퇴하겠다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네. 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큰 그렇게 중요한 조치는 영향이- 사실 지금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잘 짚으셨는데 변수가 아니라 저는 상수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풀어가느냐. 예. 이게 결국에는 총선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을 때 네. 바뀌면 네. 민심이 반응을 할 것이고 그쵸. 바뀌지 않으면 불통. 그렇죠. 그래서 저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MB 때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띄웠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래 권력에게 예. 국회의 권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어떤 역대 대통령들도 하지 못했던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 그리고 국정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바탕이 돼서 총선 때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그럴 만한 그때 박근혜 같은 그런 인물이 지금 국힘 내에 있느냐. 그런 건 좀.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인물로 발현될 수 있다기보다는 꼭 인물이 아니더라도 네. 대통령의 어떤 결단 그리고 정치적 행위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강경석 기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이제 고정하셔야겠어요. 고정하십시오. 네, 고정해 주십시오. 네. 그럼 전망자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